폴란드가 러시아의 압박 속에서 선택한 전차는 K2PL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K2 전차와 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K2PL은 기존 K2 전차를 뛰어넘는 기술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폴란드는 K2 추가 180대에 서명했습니다. 인도 일정은 2026에서 2030년 이중 116대는 K2GF로 이는 한국 생산과 신속 전력화 사양으로 납품되고 64대는 폴란드 맞춤형 K2PL로 확정됐습니다. 계약서 분량만 1200쪽입니다. 여기에는 기술 이전과 정비 및 개량 생태계까지 포함한 산업 패키지가 핵심입니다. 폴란드는 단순 구매자가 아닙니다. 글리비체 부마르 와벤디 공장에 K2PL 생산 라인을 세우고 61대를 현지에서 찍어낼 계획입니다. 즉 일시적 임대가 아니라 전차 생태계를 통째로 들여오는 방식이죠. 이런 구조는 전시 국면에서 가동률과 부품 조달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산업 안보 카드로 작동합니다. 로이터는 이번 계약이 폴란드의 2025년 국방비 GDP 대비 4.7%라는 초고강도 재정 결단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K2PL의 방패가 또렷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라파엘과 현대로템이 트로피 APS를 K2 계열의 최적화와 생산까지 함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단순 장착이 아니라 통합부터 전수명주기 지원을 패키지로 묶은 점이 다릅니다. 폴란드형 K2PL에 드론 및 대전차 미사일 위협을 상정한 하드킬 방어가 기본값으로 들어가며 네이티브 체계로 흡수되는 셈입니다. 제인스는 이 협력이 폴란드향 K2에도 적용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장의 룰이 바뀐 지금 탱크는 미사일에 약하다는 편견을 기술로 뒤집는 구성이죠. 그리고 그 불가능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한국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번에 산 건 전차 한 대가 아닙니다. 전차 하나로 움직이는 산업 그 자체를 통째로 산 겁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2차 계약 규모는 무려 65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원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듯이 180대 규모의 K2 전차 중 116대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K2GF가 나머지 64대는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K2PL이 담당합니다. 이 두 모델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K2GF는 폴란드의 즉시 전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맡고 K2PL은 폴란드의 지형과 기후 및 교리에 최적화된 유럽형 맞춤 전차로 진화합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한 전차 기술의 노하우를 폴란드 땅에서 직접 찍어내는 셈입니다. 바로 이 점이 K2 수출이 아니라 K2 이식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번 계약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폴란드가 처음부터 정비를 우리 땅에서 하겠다고 요구했고 한국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이 전차를 사면 부품 하나 고치려 해도 독일이나 프랑스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K2PL 계약에는 현지 조립 라인, MRO인 정비, 유지, 보수 거점, 예비 부품 생산망 구축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한마디로 폴란드가 유사시에도 전차를 스스로 고치고 자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전차가 멈추면 나라가 멈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폴란드의 현실적 판단이자 한국의 실행력 덕분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가장 집요하게 요구한 게 바로 생존성과 지속성이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한국의 답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K2PL은 단순히 장갑을 두껍게 만드는 구식 설계를 버리고 탐지, 교란, 요격의 3단계 방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탑다운 방어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라파엘과 현대로템이 2025년 MSPO에서 체결한 협약을 보면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를 K2 전차에 완벽하게 통합하는 계약이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또 한 번 남다른 길을 걸었다는 게 보이는데요. 트로피를 그저 외국산 부품처럼 달아놓은 수준이 아니라 K2의 사격 통제 시스템, 전장 관리 체계, 센서망과 완전히 통합했습니다. 즉 전차의 두뇌가 트로피를 지휘하는 구조로 설계된 겁니다. 탱크의 심장과 두뇌가 같은 언어로 대화하게 만든 기술, 바로 이것이 한국의 승부수였습니다. 이 놀라운 시스템은 2025년 MSPO 방산전에서 공식 발표됐습니다. 라파엘과 현대로템이 맺은 협약에는 단순한 공동 개발이 아니라 통합, 현지 생산, 국산화, 수명주기 지원이 모두 묶인 풀 패키지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인스는 이를 두고 K2 수출형 전차 중 최초로 전장 통합과 현지 지원까지 포함된 확장형 계약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제 폴란드형 K2PL에 장착될 트로피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전차의 전장 인공지능과 연결된 하나의 신경망이 됩니다. 그저 외국 장비를 달아놓는 수준이 아니라 K2의 전장관리 체계, 사격 통제 시스템, 센서망과 네이티브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유럽 전차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방식입니다. 실제로 전차의 눈인 트로피 레이더가 비정형 항공 표적까지 탐지하면 RCWS가 자동 조준하고 체코산 드론 제머가 전파를 교란하며 그래도 돌파하는 위협엔 트로피의 요격탄이 날아갑니다. 탐지와 방어가 동시에 일어나는 진짜 살아있는 전차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전장은 평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창과 눈밭, 개활지가 공존하는 극단적 환경이죠. 그래서 폴란드형 K2PL은 61톤의 중량급으로 방어력은 높이고 파워팩과 형하장치의 튜닝으로 기동성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거워진 탱크가 아니라 더 강한데 여전히 빠른 탱크입니다. 폴란드 군 관계자들이 이건 전차가 아니라 기계 생명체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설계는 모두 한국 기술로 이루어졌습니다. RCWS, 사격 통제, 데이터 링크, 열상 추적, 그리고 엔진 변속기까지 대부분 한국의 기술이 투입됐습니다. 유럽이 20년 걸리던 것을 한국은 5년 만에 현지화했고 이 결과 폴란드는 자국의 안보와 산업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탱크를 파는 게 아니라 산업을 수출한다. 이 한 문장이 K2PL 사업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이야기입니다. 폴란드의 2차 계약 총액은 65억 달러지만 이는 단순히 전차 가격이 아닙니다. 공장 설립, 기술 이전, 훈련, 군수 지원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즉 전차와 산업 그리고 노하우의 가격을 패키지로 묶은 것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대당 약 3,400만 달러 수준이지만 실제 전차만의 순수 제작 단가는 2천만 달러 안팎입니다. 이는 독일 레오파르트 2A/AC 대당 약 8천만 달러인 것보다 3배 저렴하고 미국 M1A2 SEP 버전 3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럼에도 방호력은 동급, 정비 효율은 더 높습니다. 이건 가성비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기술 효율의 혁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제 K2를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유럽의 새로운 표준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조립 라인도 말뿐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이제 전차를 수리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에 부품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K2PL의 심장부터 외장까지 폴란드 땅에서 완성되고 수리도 개량도 현지에서 바로 해결됩니다. 이번 2차 계약에는 MRO에 대한 자율권을 폴란드에게 주었습니다. 심지어 교량 전차와 군안 전차 등 81대 지원 차량 체계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유럽이 수십 년 동안 독일에 종속되어 왔던 그 정비 체계의 사슬을 한국이 단숨에 끊어낸 것입니다. 이제 폴란드형 K2PL의 실전 철학으로 가보면 더 극적입니다. 폴란드는 매일 러시아의 드론 공격과 대전차 미사일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2PL은 전자전과 방어 체계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드론 재민과 하드킬은 따로 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K2PL은 전자전을 위해 센서와 사격 통제가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전차입니다. 트로피의 360도, 레이더가 비정형 표적을 탐지하면 즉시 RCWS가 조준하고 체코산 드론 제머가 교란 신호를 발사한 뒤 위협이 돌파하면 트로피가 요격탄을 발사합니다. 탐지, 교란 요격이 1초 안에 일어나는 살아있는 전차입니다. 한국 언론이 전한 바에 따르면 MSPO 2025 현장에서 공개된 이 시스템은 한국형 트로피 통합형 K2 패키지로 향후 한국군 차기형 흑표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수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기술이 유럽의 전장 표준이 되는 순간입니다. 유럽의 방산 시장은 오랫동안 독일과 프랑스가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그들의 시스템은 현실 전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전차는 좋지만 납기는 늦고 가격은 하늘을 찔렀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줬습니다. 현대로템은 국내 4차 양산분과 폴란드 수출분을 동시에 돌리기 위해 생산 라인을 2배로 확충했고 부품의 95%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완전 국산화 체계를 갖췄습니다. 한 해 200대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전차 시스템, 바로 그것이 K2입니다. 유럽이 놀란 건 이 속도입니다. 몇 년 걸린다는 말이 당연하던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1년 만에 계획을 세우고 2년 만에 현지 공장을 돌렸습니다. 독일이 설계도를 그릴 동안 한국은 이미 전차를 폴란드 땅 위에 올려놓았던 겁니다. 한국형 실행력 그 자체가 유럽이 사고 싶었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K2PL은 수출형 모델이 아닙니다. 한국 산업 전체가 유럽 방산 시장 안으로 들어간 상징적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의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를 현대로템이 직접 공동 생산하고 삼양컴텍은 신형 세라믹 복합 장갑을, 포스코는 차세대 고강도강을
전장을 한화는 사격 통제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과거에는 독일이 기술을 주고 한국이 조립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한국 기술이 유럽 전차의 표준으로 역수출되고 있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 바로 지금 유럽 전장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은 25년 7월 15일 130mm 전차포 개발 영상입니다. 전차에서 주포가 갖는 의미는 단순 화력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주포는 장갑기동과 함께 전차 성능의 삼각형을 이루며 세 가지 축 가운데 하나라도 뒤처지면 전차는 종합전력에서 경쟁력을 잃습니다. 흑표가 120mm, 포로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은 것은 당시로서는 최강이라 여겼던 800mm 복합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유럽이 차세대 전차를 내놓으면서 800mm 관통력은 방어력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130mm로 구경을 업건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세계전차포 개발의 흐름은 2010년대 중후반부터 120mm 체계의 한계를 넘어섰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러시아가 T-14를 공개하자 독일 프랑스 합작법인은 즉시 130mm와 140mm 활강포 실험을 개시했고 2021년 라인메탈이 1750m/s에 달하는 초속 성과를 내놓으면서 기존 120mm 체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은 120mm로는 2030년대 전장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새로운 주포를 개발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130mm 국산 포신 개발입니다. 현재 ADD는 창원 현대위아 3공장과 협력하여 58국 영장 비율의 배럴을 시험 중입니다. 58국 영장이라는 수치는 포신 길이를 구경 대비 58배로 늘렸다는 의미인데 이 정도 연장만으로도 장량 연소 시간을 15% 이상 확보해 포구 에너지 18메가줄이라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120mm K279A1 체계가 발휘할 수 있는 11메가줄 대비 약 60% 향상된 수치입니다. 사실 주포 구경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굵고 긴 포신을 탑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발사반동, 열팽창, 자동장전 속도, 탄약실가스 압력 등 여러 변수가 유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반동 문제를 보면 130mm 포의 추정 후퇴력은 750kN에 달합니다. 현용 K2 흑표가 견디는 최대 후퇴력이 600kN이므로 포탑링과 서스펜션 체계 전체를 재설계하지 않으면 차체 구조 피로 수명이 단축됩니다. ADD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미의 이중 완충기를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기존 유압 완충에 가스식 완충을 병렬로 배치해 초동 후퇴 120mm, 제2후토의 200mm에 2단 감소의 곡선을 구현했으며 이렇게 하면 회전 포탑에 전달되는 최대 충격이 15% 감소합니다. 열 관리는 130mm 포 개발 과정에서 가장 난제를 안겨주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포구 압력이 6,500배 달하면 포신 내부 온도는 연사 열발을 발사한다는 기준으로 1000도씨를 넘어섭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작년 4월 파주 주포재료센터에서 다층 그래핀 세라믹 열확산 라이너를 적용한 MCS3 공냉식 배럴을 시험 사격했습니다. 15발 연사 후 약실 포구 온도 편차가 87도씨에 머무르는 결과를 얻었는데 동일 조건의 크롬 도금 포신이 165도씨 편차를 보인 것에 비하면 절반가량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열로 인한 배럴 휘어짐, 탄도 불규칙 현상, 수명 단축 문제를 동시에 줄일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자동장전 체계 역시 대폭 손질되고 있습니다. 흑표의 전동 캐러셀은 23kW급 모터로 120mm 구경의 무게 9kg 탄체를 3.5초 만에 올리지만 130mm 탄체는 28kg으로 3배 이상 무겁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과 현대위아는 전기유압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해 최대 토크를 2배 높이면서도 평균 소비 전력은 오히려 K2 수준인 7kW대로 억제했습니다. 실제 시제품 시험에서는 5.5초 내단발 장전, 17초의 사면발 장전을 달성했고 사격 중 차체 횡가속 0.7g 상황에서도 탄체 낙하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동 캐러셀이 가진 구조적 약점을 보완했다는 의미로 유럽 130mm 체계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탄약 개발은 풍산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제작된 K279A3 시제탄은 텅스텐 합금 날탄심을 사용하여
고폭 분말과 나노 알루미늄 가공 입자를 혼합해 연소 속도를 가속화했습니다. 기존 120mm 장약 대비 가스 잔존량이 18% 감소해 포신마모와 약실 탄화 현상을 완화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또한 분리식 장약이 아닌 단피형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총 길이를 1.3m로 억제해 K2 탄약 적재 공간에 호환될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흑표 운용국도 포탑링과 자동장전기만 개조하면 130mm 체계를 탑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개발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ADD 내부 검토에서 모듈러 장약 패키지라는 개념이 채택됐습니다. 이는 고정탄이지만 장약량을 2단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탄피 내부를 이중 챔버로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평시 훈련이나 근거리 교전에서는 저장량 모드로 사격하고 장거리 고관통이 필요할 때는 고장량 모드로 자동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덕분에 포신 수명은 최대 20% 늘어나고 보급 물류도 단일 탄종으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ADD는 내년 중 이중 챔버 탄피를 적용한 2차 시제탄을 제작해 실사격 검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포신, 탄약, 자동장전, 시험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130mm 업건 프로젝트는 개량이 아니라 세대 교체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업건 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점도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흑표 수출국들은 이미 차세대 포탑재를 계약서에 명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UAE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K2 차대를 기반으로 2030년 이후 130mm급 주포로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합니다. 130mm 포가 성공적으로 양산되면 현대위아, 풍산, S&T중공업 등은 연간 최소 1조 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방산산업 생태계 전체가 괴너지 포신, 고관통 탄약, 지능형 자동장전으로 이어지는 고부가 가치 사슬을 완성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자국 차세대 전차 개발을 늦추는 사이 한국이 130mm 시장에서 사실상 퍼스트 무버 자리를 선점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전략적으로도 의미도 상당합니다. 만약 2030년대 초 다극 체제의 긴장이 높아져 대규모 기갑전이 재현된다면 포신 구경과 관통력이 전차 생존성을 결정짓는 가장 직접적인 변수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때 130mm 포를 조기에 전력화하면 육군은 잠재적 위협보다 한 세대 앞선 화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전평시 모드에서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130mm 체계는 자동장전기의 발전과 발맞춰 전차 승무원을 3인 체계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구 감소에 대한 불안도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력 절감과 훈련 효율 측면에서도 이점을 마련합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포탑링 강화, 차대 서스펜션 보강, 반동 감소에 장치 확충이 필수이며 28kg 탄체를 장시간 재장전할 때 발생할 열과 진동 문제를 완벽히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능 시험장에서 예정된 300발 규모 실사격과 2단계 라이너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러한 우려는 데이터 기반 해결책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즉, 기술적 불확실성이 검증된 설계 변수로 변하는 과정이 이미 로드맵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K3 프로젝트는 한국이 독일, 프랑스, 미국 중심이던 전차포 시장 구조를 재편할 모멘텀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130mm 활강포는 단순히 10mm 굵어진 강철관이라기보다 한국 방위산업이 자립과 수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결정적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K3의 성공은 한국 방산의 미래이자 세계 기갑전력 균형을 새로 쓰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